내 아이가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충격적인 진실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새벽 5시 반 KTX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부모의 악몽이었습니다. 7개월 된 제 아들 준우가 완전한 타인인 승무원의 품에 안기자마자 엄마라는 소리를 내며 웃기 시작한 거예요.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환한 미소를 말이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솔이라는 승무원이 준우를 안는 순간 아이의 DNA가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2시간 동안 제 품에서 울어대던 아이가 그녀의 팔에서는 거짓말처럼 고요해졌거든요. 마치 진짜 엄마를 찾은 것처럼 말이죠. 더 소름 끼치는 건 한솔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준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낯선 승객의 아기를 보고 우는 승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5년 전 다인생명센터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렸어요. 폐하 이식 수술 당일 같은 수술실에서 또 다른 여성이 같은 시술을 받았다는 간호사의 말을 기억해냈거든요. 그리고 제 수술 기록지에 적힌 폐하 대치 번호와 한솔의 목에 있는 수술 흉터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솔이 준우에게 속삭이는 자장가를 들으며 저는 끔찍한 가능성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혹시 5년 전 그 병원에서 누군가 고의로 폐하를 바꿔치기 한 것은 아닐까요? 준우가 한솔의 품에서 잠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기이한 모자 상봉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부산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어요. 폐업한 다인생명센터의 전 원장 도경호였습니다. 한솔이 준우를 재우고 있는 동안 저는 그녀의 목 뒤편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길이가 정확히 3cm. 폐하 이식 수술 때 생기는 그 특유의 자국이었어요. 제 목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거든요. 한솔 씨, 혹시 난임 치료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준우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그냥 아이를 너무 잘 다루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하기엔 너무 충격적인 추측이었거든요. 한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5년 전에 잠깐 시도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어느 병원에서요. 다인생명센터요. 하지만 그곳은 1년 후에 폐업했어요. 의료사고가 있었다던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시기. 그리고 지금 제 아이가 그녀의 품에서 보이는 이 기이한 애착.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준우가 한솔의 품에서 내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하고 있어요. 한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달은 충격의 눈물이었어요. 이상해요. 한솔이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제 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5년 전 병원 서류를 꺼냈습니다. 폐하 이식 기록지와 동의서들이었죠. 한솔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9년 3월 15일 오후 2시 수술이었어요. 한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저도 같은 시간에 수술 받았어요. 기억해요. 대기실에서 잠깐 마주쳤었죠. 그 순간 객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날 병원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준우가 한솔의 품에서 다시 엄마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게, 더욱 애절하게. 부산에 도착하면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한솔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인생명센터 원장을 만나러 갈 건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솔은 준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잃어버린 아이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부산역에서 내린 우리는 택시를 타고 해운대 뒤편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다인생명센터는 이제 폐허가 된 건물로 남아 있었어요. 깨진 간판과 녹슨 철문이 5년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도경호 전 원장은 센터 폐업 후 이 근처에 작은 한의원을 차렸다고 했거든요. 한솔이 준우를 안고 걸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야 하니까요. 경희한의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서 우리는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 남자가 바로 도경호였어요. 5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그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경호가 우리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준우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다인생명센터에서 시술받았던 윤다혜입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솔 씨. 같은 날 저와 함께 수술받으셨어요. 도경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료실 문을 잠그고 우리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뭘 알고 싶어서 오신 건가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저는 준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제 아이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아이인지 말이에요. 도경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알고 계신 거군요.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어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베아 라벨링이에요. 도경호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아들을 섞어서 이식했어요. 더 건강한 배아를 선별해서 다른 환자에게 주기도 했고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 아이는 당신들 두 분의 배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경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수술받았으니까 혼동이 있었을 수도 있죠. 한솔이 준우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정말 확실하게 하려면 DNA 검사를 해보셔야 해요. 도경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5년 동안 우리를 속여온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도경호의 고백을 듣고 나서 우리는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간이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틀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부산의 한 모텔에 방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한솔은 준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욱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아이 역시 그녀의 품에서만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다혜 씨, 미안해요. 한솔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진짜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이상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져요. 준우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서요. 이틀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였어요. 우리는 긴장한 채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유전자 일치율이 50%입니다. 이는 부분적 혈연 관계를 의미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두 분의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아마 배아 이식 과정에서 두 분의 배아가 섞여 들어간 것 같네요. 한솔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우는 우리 둘 다의 아이였던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병원의 조작으로 인해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소리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족이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준우가 한솔의 품에서 웃으며 손을 뻗어 저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혈연이라는 것이 단순히 DNA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도경우를 고발하는 것도 함께 하실 거죠. 저는 한솔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해요. 한솔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처럼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날 우리는 함께 경찰서에 가서 다인생명센터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도경우는 곧 구속될 예정이었어요. 부산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솔이 말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준우에게는 2명의 엄마가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솔은 KTX 승무원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각자 다른 곳에서 살았지만 준우를 돌보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또 다른 엄마라는 존재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민재 대표는 의외로 이해해 주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잖아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거죠. 한솔과 저는 육아를 분담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시간을, 저는 저녁 시간을 담당했어요. 신기한 건 준우가 우리 둘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솔에게는 더 애교를 부렸고 저에게는 더 의존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우를 재우고 나서 한솔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상하죠? 한솔이 말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준우가 우리를 이어준 거죠. 그때 문득 한솔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혜 씨, 저 고민이 있어요. 뭔데요? 법적으로 준우의 부모는 다혜 씨잖아요. 저는 그냥 함께 키우는 사람일 뿐이고요.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한솔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서류상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요. 한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후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아파트로 이사해서 준우를 위한 방과 우리 각자의 방을 마련했어요. 이상한 가족 구조였지만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회사 일도 새롭게 정리했어요. 투자 미팅은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헬스케어 데이터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한솔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육아 상담사 자격을 따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준우는 날이 갈수록 더욱 밝아졌습니다. 2명의 엄마가 주는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도경우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검사는 다인생명센터의 조직적인 배아, 조작 사건을 중대한 의료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도경우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어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증언대에서 말했습니다. 피고는 환자들의 동의 없이 배아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기만 행위예요. 한솔도 증언했습니다. 저희는 5년 동안 진실을 모른 채 살아야 했어요.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혼란을 겪었고요. 방청석에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부부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도경호의 범죄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최소한 10가족 이상이 피해를 당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변호인은 도경호의 행위가 환자들을 위한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그는 성공률 조작을 통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늘리려 했던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난임 치료의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우리의 이야기도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습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어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가족이 되셨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복잡해요. 저는 답했습니다. 분명히 피해를 당했지만 동시에 소중한 인연을 얻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경호의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죠. 한 소리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예요. 다른 피해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경호는 업무상 배임과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한 소리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앞일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준우를 안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준우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법적 분쟁도 끝났고 이제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우리 가족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양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비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대해 비판적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에게 혼란만 줄 것이다.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다라는 댓글들도 있었지만 사랑이 있다면 가족이다. 아이가 행복해 보인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많았어요. 준우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문제들도 생겼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준우 어머니가 두 분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호칭을 해드려야 할까요? 편하게 부르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준우의 엄마니까요. 다른 아이들도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더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의 경험담이 알려지면서 헬스케어 윤리와 관련된 컨설팅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게 되었어요. 한솔도 육아 상담사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입양이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을 제공했어요. 어느 날 준우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엄마 하나, 엄마 둘. 그가 우리를 구분해서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한 소리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잡한 건 어른들의 생각이죠. 우리는 준우에게 자신의 출생에 대해 언젠가는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매일 준우에게 말해주었어요. 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특별한 아이라고 말이에요. 어린이집 발표의 날, 준우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한솔과 저는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상한 가족이지만 행복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들,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것이 형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준우의 3번째 생일날,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솔이 정식으로 준우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절차를 밟기로 한 거예요. 공동양육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 케이스가 매우 특이하다고 말했어요. 생물학적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는 다른 형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법원 심리 과정에서 우리는 준우의 성장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솔과 함께 키우기 시작한 이후 아이가 얼마나 안정되고 행복해졌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의 증언서,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준우가 두 엄마를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영상 자료도 있었습니다. 심리 당일 판사님이 준우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3살이 된 준우는 이제 제법 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 누가 내 엄마니? 판사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하나, 엄마 둘.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각각 가리켰어요. 둘 다 내 엄마예요. 그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대답이 모든 복잡한 법리 해석보다 명확했어요. 판사님은 최종적으로 한솔에게 준우의 공동 양육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도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법원을 나오며 한솔이 울먹였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 돼요. 준우를 잃을까봐 늘 불안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한솔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재와 다른 회사 동료들, 그리고 한솔의 전 동료 승무원들도 함께 해주었어요. 준우는 케이크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뭘 빌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들이랑 계속 함께 있기. 준우가 천진난만하게 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과 혼란이 결국 이 순간을 만들어낸 거라는 걸 말이에요. 회사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의료윤리 관련 플랫폼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투자금도 추가로 유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경험이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한솔의 육아 상담소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가족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저녁에 준우를 재우고 나서 한솔과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행복하세요? 한솔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이상한 시작이었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최고의 결말인 것 같아요. 준우가 자는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살금살금 들어가서 아이를 확인했어요. 준우는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한솔이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만났네요. 그리고 이 아이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저도 속삭이며 답했습니다. 새벽 KTX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전한 가족의 탄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통적이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준우는 2명의 엄마와 함께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아이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너를 만나기 위해 운명적으로 만난 가족이라고 말이에요. 도경호의 범죄로 시작된 비극이 결국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의료진의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일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 열차에서 울던 아이는 이제 2 엄마의 사랑 속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가족 경험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